엘리트 여의사의 냉철한 태도가 녹아내려 취약한 여성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간청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카일이고 올해 36세가 됩니다. 저는 이전 경험을 살려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 나는 지금 의학 주제에 관해 글을 쓰고 있다. 내 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급하게 일을 할 필요는 없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다.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환자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있다. 나는 동료들 사이에서 최고의 외과 의사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의과대학의 오랜 친구들과 의사 생활을 하는 시간과도 거리를 두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많은 동료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대학병원을 떠난 저를 비난합니다. 그 이후로 월급이 크게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환경에서 도망쳤다고 뒤에서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직업과 생활 방식에 꽤 만족하다가 갑자기 받았습니다. 나의 옛 멘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내 대학 시절 멘토이던 존슨 교수가 잠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친구가 알려주었다. 그 소식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존슨 교수는 단순한 멘토가 아니라 나에게 콤플렉스를 안겨준 사람이었다. 친구와의 이력이 장례식에 오느냐고 물었고 잠시 머뭇거렸지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장례식은 원래 존슨 교수가 다니던 교회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지만 예상 규모가 너무 커서 뉴욕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참석해 있었고 장례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찬송가도 잘 모르고 처음으로 천주교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어서 그냥 그랬습니다. 군중을 따라다녔다.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얼굴들은 친구와 동료들이었습니다. 나는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피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속삭이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학 동창 중 의학의 최전선을 떠난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대부분의 내 동료들은 여전히 의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고 느껴 참석한 것을 다소 후회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존슨 교수에게 꽃을 바치면서 대화를 기억합니다. 내가 대학병원을 떠나게 된 계기는 그 교수님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항상 물어보고 싶었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존슨 교수의 관이 장례식장을 빼앗긴 오너는 존슨 교수 부인이었는데 눈이 마주쳤고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에게 다정하게 웃었다. 갑자기 내 뒤에서 목소리가 찰칵 소리가 났다. 마침내 나타난 그 존슨 교수를 배신한 그 남자. 나는 어깨를 붙잡고 사악하게 말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많았고 그 분노는 나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꽉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가 고통보다 그녀의 손을 다치는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오른손이 많은 환자를 구하는 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미의 오른손이 아닙니다. 여자. 그렇게 힘을 가하면 손가락 다칠 텐데 다음 순간 내 말에 에밀리는 눈을 크게 떴다. 억지로 내 어깨에서 손을 떼어냈어. 왜 이제 시골로 돌아가라. 이 패배자는 노력했던 우리 서로의 친구들을 밀어낸다. 끼어들기 위해 에밀리가 욕을 퍼부었다. 겁쟁이 패자 탈영병 무책임한 말은 다 들어봤지. 황급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에밀리가 나를 욕할수록 더 우스꽝스러워. 혼내도 괜찮을 것 같았지만 하지마. 더 할 말 없나요? 에밀리 도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말을 듣는 게 지겨워요. 내 비꼬는 말투는 변함이 없었어요. 에밀리는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새빨개졌죠. 그녀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옳은 일을 하십시오. 항상 인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그녀의 엄격한 태도는 종종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더 노력할수록 환자들은 그녀가 그녀를 직장에 고립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신과 이상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대한 오만함 없이 부지런한 태도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를 노려보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불쌍한 숨을 내쉬며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건 아버지가 교육자로서 실패했다면 나와 에밀리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린 사람은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의 여자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해 검은 모닝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베일을 쓴 실크 모자가 거기 서 있었는데 실크 모자를 쓰고 나 그 사람은 존슨 교수의 친척이었어. 기억나. 그 교수의 외동딸이야. 잠깐만 존슨 교수의 딸인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어. 처음 만난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검은 베일 밑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의 성이 역시 존슨 카일이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잉 없이 말에 어조로 나에게 말을 건 여성은 출판사 건물에서 자주 보던 아바 존슨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장르로 글을 썼지만 우리 둘 다 출판사를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고 관련 파티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에이버는 대담하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접근 방식으로 유명한 빅어스 작가였으며 뷰티는 제가 가끔 에이버가 잔선 교수의 문제적 딸인 것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기 위해 무뚝뚝하게 말을 이었다. 에이버는 눈살을 찌푸리고 대답하며 신중하게 대답했다. 존슨 교수의 외동딸이 문제아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다는 사실을 왜 더 빨리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존슨 교수는 때때로 그녀의 존슨 교수에 대해 불평했다. 훈훈한 교수로 존경받는 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뿐인 딸이 어떤 사람이냐는 학생들의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내 작가 친구인 아바가 바로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겠느냐? 아, 교수님 딸이구나라고 들었다. 에밀리는 의무감으로 인사하는 얼굴로 짜증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멘토의 딸이니까 무례하게 굴면 안 됐어요. 아바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에밀리를 쳐다봤습니다. 에밀리 맞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훌륭한 수론이라고 자주 말했어. 우리의 첫 만남이지 않나? AA의 지나치게 공손한 반응은 그녀의 평소 태도를 아주 잘 알고 있던 나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만해 보였고 의심할 바 없이 에이버는 에멀리를 조롱하고 있었어. 이것은 그와 나 사이의 문제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지 아가씨. 그렇지 카일은 내 친구야. 난 가만히 서서 친구가 잘못 비난받는 걸 지켜보는 타입이 아니야. AA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웃음으로 대답했어. 난 그 사람이 화를 낼수록 너무 잘 알아. 그녀가 더 많이 웃을수록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 에멀리와 나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카일이 대학병원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잔선 교수도 항상 바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밀리의 말을 들은 카일에 대한 옛 추억이 내 마음속에 생생해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에밀리와 나는 한때 연인들이 의사로서 우리의 경력을 위해 노력하고 추진했습니다.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익숙해졌습니다. 환자들이 의사라고 부르는 것에 존슨 교수는 유난히 우울해 보였고 그날 평소에 걱정스러운 미소 없이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물었다. 괜찮냐고. 존슨 교수는 중얼거렸다. 내 딸은 의사가 될 수 있는 능력과 학업 성적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의대 입학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솔직히 의과대학에 지원하라고 말하면서 밤마다 싸움을 벌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의 결정이라도 괜찮습니다. 사위 이양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반대해요. 어떡해요? 존슨 가문은 대대로 의사 집안으로 유명했는데 자기 세대에 끝내면 아깝다는 말에 목이 막혔어요. 뭐가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되는 건 내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야. 무심코 무뚝뚝하게 말했어. 존슨 교수는 나를 조금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 그때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나는 내 직업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취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했습니다. 잔선 교수님은 내 마음의 오만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일, 언젠가 당신도 이 의학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손의 인생이 혼란스러운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존슨 교수의 말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보고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실망시켰는데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말과 어떤 태도가 교수를 너무 실망시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그 사람은 모퉁이를 돌았을 때만 그 말을 나에게 남겼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그 사람이 내가 병원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는가. 나는 존슨 교수의 여사 중 최고의 학생 중 한 명으로 여겨졌고 그는 나에게 충격 이상의 것을 떠나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존슨 교수에 대해 분명한 분노를 느꼈다. 그 분노를 안고 오후 약속을 계속했고 그날은 불평의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케니 환자에 대한 나의 좌절감을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동안 차분한 내 자아가 어디로 익사하고 자기 혐오에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에밀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과 비교하면서 저는 더 이상 이 병원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타이어 닥터라고 불리면서도 겸손하고 진지하게 환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에밀리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존슨 교수님도 저를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밀리가 나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길 바라는 이유지만 존슨 교수는 에밀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군요. 존슨 교수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다시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에밀리는 처음에 호라고 말하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대학병원을 떠난 일을 에밀리에게 설명했을 때 나는 존슨 교수의 말이 내가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에밀리와 동료들 모두 숨을 죽이고 내 고백을 들었다.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진실을 들은 후에도 미성숙한 내 자신이 지겨워 에밀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나와 계속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녀가 존슨 교수가 왜, 어떻게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했는지 반복하는 것을 듣는 것도 지겹습니다. 당신은 그를 오해했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시작하자. 알았어. 에밀리는 내가 한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에밀리의 얼굴에는 이것이 그녀가 바로잡아야 했던 이유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멀리는 갑자기 무표정하게 에이버가 에멀리에게서 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에이버는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잔선 교수의 학생입니다. 자랑스럽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에멀리는 거의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의사이자 교수님이셨지만 그는 아프고 병을 이길 수 없었던 아부의 말은 에밀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자랑스럽고 훌륭한 학생들은 아버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바는 에밀리에게 그 거친 말을 던졌습니다. 아바는 말로 에밀리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존슨 교수가 에밀리를 쓰러뜨렸을 때 에밀리가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근무 중이던 사람이 존슨 교수의 생명을 구하지 못해 가장 아쉬웠던 사람은 에밀리 자신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아랫입술을 깨물었고 ABA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헌신과 응급처치는 훌륭했지만 그게 바로 아버지가 이 사태에 직면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잔혹한 현실. 에밀리는 귀를 막으려는 듯 몸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럴 수도 없었다. 아바는 천천히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만약 존슨 교수가 데려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침착할 수 있어 당황해서 도망칠 수도 있었어. 할 말을 잃었어. 난 여전히 겁쟁이라서 의료 현장에 혼자 서기가 두려웠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옆에 데려다줬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에밀리. 그게 내가 필요했던 에밀리의 진심이었어. 무릎을 꿇고 눈물이 흘러내렸어.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올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 에밀리는 계속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에이버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씻어준 다음 에멀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부드럽게 내 다리를 걷어차고 우유부단한 내 모습을 재촉했습니다. 에이버는 조용히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보여준 겉모습과는 다른 강인함. 나는 에밀리 옆에 부드럽게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안이 되는 말을 건넸다. 나는 멀리서 당신을 지지할 수 있고
나는 항상 당신을 지켜볼 것이다. 존슨 교수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따로 제사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묵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앞에 우아하게 S세를 넘긴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앉아 녹음기를 켜고 최근 인터뷰를 시작한 에밀리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녀가 캐나다 출신의 여성 외과의사라는 사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나는 대학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신 존슨 교수의 장례식 이후에 프리랜서 의학 작가로 경력을 계속했습니다. 내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멀리가 조금 나아지자 에멀리는 다시는 나에게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는 회피하지 않고 이전 동급생과 대학 동료들과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내가 다른 작가들과 공유하지 않을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출판사들 사이에서 꽤 높이 평가받는 에밀리가 나에게 단독 인터뷰를 하기로 동의했다. 다른 출판사나 작가들은 그녀를 직접 인터뷰하지 못했다. 이번 수술 이후 당신의 평판이 많이 바뀌었지? 내 질문에 에밀리는 곤란한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너무 많은 인터뷰에 얽매이기보다는 환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하기 위해 과도한 관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받아 기뻤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솔직한 태도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힘으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로 무슨 방아쇠가 있는 것 같았어. 나는 그녀에게 질문했다. 에밀리는 나에게 잠깐 날카로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눈치채지 못한 척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겁에 질려 현장에서 도망친 동급생과 멘토의 딸날 가혹하게 비난한 두 사람이 내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발톱으로 기어갔다. 그녀는 눈을 웃고 있었다. 그 당시 그녀는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지 않았나. 나는 냉담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녹음기를 끄는 순간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에멀리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대답할 때 너무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긴장한 듯한 에밀리에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캐주얼해지면 당신이 무슨 글을 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만난 방식으로 보면 우리가 순식간에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근 에멀리는 다소 곤란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존슨 교수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에이버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에이버는 장례식에서 자신이 왜 특정 말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에멀리는 이제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원한을 품는 것 이상이라면 잔선 교수와 관련이 있다면 나는 에이버가 그 당시 의도적으로 에멀리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생각하는 에버의 무례한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아이와 함께 사는 여자를 참을 수 없었다고 아바가 말한 사실을 나에게 말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에 당황한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에이버가 나에 대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지금은 확실히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뿐이었나요? 에멀리가 지난 7년 동안 내 가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마도 우리가 헤어진 이후로 그게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꼈던 방식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내 안에 숨어 있었다는 느낌. 우리는 고집을 부렸지만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에이버 알다시피 그녀는 사람을 읽는데 천재입니다. 다른 여자가 당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때 칭찬하지 마십시오. 에밀리는 볼을 부풀리고 대학 시절 사귄 에밀리와 꼭 닮았다. 에밀리의 그리운 광경이었어. 우리 분명 먼 길을 걸어왔지. 이제부터 우리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어떻게 전해야 할까? 에멀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이번 채널 구독이 즐거웠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단했던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트라이트 히어. 어느새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커피잔을 들고 내 뒤로 다가와 촉촉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것은 그날 밤 내가 대기석에 앉으려던 순간 로버트 톰슨이 시작했다. 룸소파 내 이름이 불려 목소리가 좀 퉁명스러웠어. 예정된 시간에 늦었기 때문이야. 늦고 싶지 않았어. 치과 약속이 있어서 정시에 출발하겠다고 미리 말했는데 매니저 에임이 날 막는 게는 맨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젠장 그 여자 상사 에임이 급히 진찰실로 뛰어갔더니 치과 의사가 초조하게 엑스레이를 보고 있더라. 충치도 아니고 진찰 의자에 앉아 불쑥 내뱉은 고통 서프라이즈 이 악물기 때문입니다. 잠잘 때 이갈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머리에 못 박힌 일이 있습니까? 다시 진통제를 줄 테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를 악물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악물고 끊임없이 악물고 있는 습관이 있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제 여자 상사 에이미에게서 옵니다. 결국 그녀는 부하 직원의 성공은 그녀의 성공이지만 그들의 실패는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비웃음을 퍼붓는 재주가 있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치과는 사무실 근처 27층 주상복합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저녁 7시 30분이 지나서야 검진을 마치고 특이하게 지하 푸드코트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하강하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주위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1층입니다. 알았습니다. 지하층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온 것은 간단했습니다. 네, 그녀는 아마도 이 건물에 있는 회사에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몇 대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미인이 되기 전에 내 말은 디아로가 정말 멋지다는 뜻이야. 그녀는 항상 모든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열기 버튼을 잡고 제어판 옆에 서 있다가 나가기 전에 재빨리 닫기 버튼을 누른다. 나는 비밀리에 그녀에게 엘리베이터 아가씨라는 별명을 붙였고 항상 기대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잠깐 보았지만 치과 진료 예약 후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아래에서 강한 충격을 느꼈을 때 엘리베이터가 웬일인지 멈추기를 바랬던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진이 나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불이 꺼지고 비상등이 켜졌을 때 내 오른팔이 갑자기 획 잡아당겨졌어. 충격에 빠진 그녀가 내 이두박근을 양손으로 잡았어. 나는 얼어붙어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어.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몇 초 만에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장 가까운 층에 멈춰 문이 열렸다. 괜찮아, 이제 나가자. 그녀는 재빨리 내 팔을 놓고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오, 미안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나란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실례합니다. 그녀는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고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겁에 질려서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그건 좀 너무 앞서간 것 같군요. 불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골라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누구든지 그 지진 후에도 식당이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하 음식 F코트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여전히 평소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시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아까는 미안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팔을 잡았으니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그녀는 조금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 오랜만이야. 난 어릴 때 맨날 그랬어. 그냥 매달렸어. 아무 생각 없이 아무한테나 붙잡고 있었는데 6살인가 7살 때 정사로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군중 속에서 아빠 바지를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낯선 사람이어서 그 때문에 길을 잃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 대학생 남자였어. 그는 나를 실종 아동보호구역으로 데려가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나와 함께 머물렀다. 나는 내내 그의 팔을 붙잡고 말을 시작했다. 사랑스러웠나 봐. 아빠가 나한테 많이 혼났고 나중에는 사람 팔 잡는 건 버릇없다고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두 발로 서라고 했고 그때 나는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사람한테 달라붙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 궁금해서 물어보니 장난스럽게 대답해줬는데 어쨌거나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고 따뜻하게 웃어주더니 최근에 치과에 다녀온 일로 대화가 흘러갔다.
충치도 아닌 치통 업무 스트레스가 분명 상사들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눴지 어느덧 깨닫기도 전에 말이 많아졌어. 지금의 상사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늘 여자가 있었어. 나보다 위 직위의 누나들이 5살, 3살 많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내내 선생님은 다 여자였고 아르바이트도 모두 여자였어. 여자를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학창시절에 저를 술자리에 자주 초대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당신 같은 말은 나에게 안전한 내기입니다. 그녀는 가끔씩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내 거짓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귀 뒤에 머리카락을 빗었습니다. 나는 등 뒤에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 바로 그 부분에 그녀의 손이 정말 괜찮습니까? 그녀는 청구서를 분할하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당신을 초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것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문제없이 대접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도 기차역을 향해 걸어갔고 내가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마다 2~3번씩 손을 흔들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녀를 맞고 연락처를 교환하려고 했지만 내가 그녀를 괴롭히거나 그녀가 그런 생각으로 나를 거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할 용기가 없었고 손을 흔드는 것이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그녀를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엘리베이터는 그것으로 속으로 안심했고 그녀의 휴가를 씻어주면서 나는 이를 악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치과 의사의 말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그때부터 이를 악물지 않도록 의식하고 만나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그녀를 또 다시 나는 직장에서 빠져나와 사무실 옆 건물로 향할 이유를 찾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녕 로버트 내가 책상에서 긴급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에이미의 여유로운 목소리에 불려 사무실에 도착하니 자회사로 옮겨간다. 에이미는 희미한 미소로 나에게 주리 발령 통지서를 건넸다. 나는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지만 어쨌든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당신의 작은 두뇌를 사용하고 핸드오버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딱 맞을 것입니다. 내 후임자는 핸드오버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을 때 새로 고용된 중간 경력자 옆에 있는 부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빨리 파악하고 기분 좋은 태도를 가졌고 그는 또한 우리 고객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걱정은 그가 약간 소심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에 제가 배정된 자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통근 시간은 전보다 약 20분 정도 더 걸렸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노선이 낯설어서 그날 간신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헐떡거리며 건물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7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을 때 우리 사무실은 7층에 있었다. 불빛을 발견했다. 7층으로 가는 그 층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제어판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올려다보았다. 왜 그 여자였는가? 지진이 일어난 그날 밤의 여자였다. 작은 건물 각 층마다 한 회사만 점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2층에 있는 회사에서 지금 한 달 정도 일하고 있어요. 아, 정말 당신이 로버트인가요? 네, 모 회사에서 누군가 여기로 파견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드디어 이해했어요. 순간 그녀가 말한 상황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에밀리입니다. 영업부장 1팀 3번세 업무의 새 상사라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저의 새 상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전 회사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하던 회사와 거래를 했고 이전 회사는 개인 사업자보다 조금 큰 작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오너가 노후화되어 문을 닫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새 회사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채용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먼저 나가도록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워요. 나는 그녀가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대로였습니다. 별일 아니야. 목소리 높여서 미안해. 그 사람 분명 도망갔을 거야. 궁금해서 더 누르지도 않고 그 사무실을 나갔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 예전 일부서 동료한테서 온 전화였어. 대답하려고 복도로 나갔어. 네, 여긴 로비야. 야야, 심각하다고 말했는데도 상황이 생겼어.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웃겼는데 방금 저기서 전화 다툼이 있지 않았어? 그래 상사가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 잭이 일어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잭이 제 후임이었는데 소심한 성격이 걱정돼서 상사 아줌마가 화를 내며 무슨 일이냐고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내 잘못인 줄 알아요. 처음이었어요. 내가 잭이 상사의 대상 항아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당신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안타까웠지만 왜 상사가 애초에 전화를 했는지 궁금해서 이전 동료가 갑자기 떠난 후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리를 채울 수 있어서 당분간 당신을 여기로 다시 데려오려고 했지만 당신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에이미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딸깍 소리가 나고 나는 방으로 돌아와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새 직장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치통도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에멀리를 보는 것이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일은 물론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일을 잘하고 부하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지만 결코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직장에 있던 그 상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지진이 발생한 그날 밤부터 그녀에 대해 가졌던 취약한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내 비밀은 커져만 갔지만 이루지 못할 꿈인 줄 알았는데 지갑이 퇴근하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사무실에서 지갑을 두고 급히 돌아갔다. 회사에 에밀리를 찾으러 혼자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그녀의 머리는 그녀의 손에 안겨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냥 당신을 다시 데려온 이유에 대해 생각에 빠졌어요. 로버트가 내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아요. 서랍에서 잊혀진 지갑을 꺼내서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곧 떠날 거라면 좀 기다려봐야지.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탔으니 같이 나가자. 또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돌아섰을 때 그녀는 엘리베이터 바닥 표시기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다. 날 쳐다보니 괜찮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그날 밤처럼 내 팔을 꽉 잡았는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걷기 시작한 후에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팔을 놔라. 이전 회사는 작은 회사였는데 권유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경영자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이 꽤 힘든 일이다. 사실 난 회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날 밤 내가 무리했지. 그래 결국 내가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았을까. 우리 둘 다 활짝 웃었고 그녀는 다시 내 팔을 잡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녀는 바비큐 장소를 선택했다. 역 근처 남자와 여자 둘이서 바비큐 전문점에 심장이 뛰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먼저 우리는 생맥주로 건배를 했다. 나는 그녀가 머그잔을 들고 있는 그녀의 오른손을 바라보았다. 나는 역 근처의 두더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에 있는 엄지손가락 그녀가 내가 보고 있는 곳을 알아차리고 의아해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손에 있는 그 점 그래 나도 전에 그것에 대해 자의식을 갖고 있었어. 그 점은 어떡하지. 사실 나도 이걸 보여줬어. 그 사람 내 왼손 손바닥 바로 여기 봐오. 이런 내 왼손 손바닥에도 내 엄지손가락 밑부분 근처에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내 뻗은 왼쪽 손 위에 오른손을 얹었는데 거의 같은 지점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겹쳐진 손을 장난스럽게 바라보며 손바닥 선을 맞추는 게 운명인가라며 혀를 내밀고 뻔뻔한 표정을 짓고 옳다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사생활과 직업생활을 섞지 않았지만 동료들은 그런 것처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 대해 어렴풋이 눈치채고 약 1년 반 후에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부서장 윌리엄즈가 직속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을 우려하고 있는 HR 부서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에이미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 그녀는 이사직에서 해임되고 덜 중요한 통제권으로 강등되었으며 에멀리는 자회사에서 옮겨온 그녀의 후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녀를 위한 승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에멀리의 이전 역할을 채우기 위해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직장이 다른 부서에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저번에 그만뒀던 곳부터 굶자. 그런데 지금은 왜 장난스럽게 웃지 않나?
그녀가 뭔가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더 이상 끓어오르는 기분을 억제할 수 없었다. 듣지도 않고 그녀는 내 손에서 커피잔을 가져갔고 나는 이제 빈 왼손을 그녀를 향해 내밀었다. 그녀는 그녀의 오른손을 내 손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 손바닥 라인이 일치해 토스터가 땡땡이를 친 운명 같아. 이제 건배가 준비됐어. 젠장. 그녀와 내가 차례대로 그날 요리는 내가 아침 준비할 차례여서 나는 부엌에 있었다.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부서를 옮긴 이유는 부부가 같은 부서에 있을 수 없다는 회사 방침 때문이다. 네, 우리는 그랬다.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 우리가 멈췄던 부분부터 계속하자. 어서. 내 사랑하는 에밀리는 내 관심을 끌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했다. 자연적으로 에밀리 앞에 왼손 손바닥을 내밀더니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뺨을 때렸는데 무슨 일이야? 내가 졸다가 신혼 시절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에밀리의 목소리였다. 에밀리의 손이 내 손을 두드리는 느낌이 나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다. 내가 중얼거린 것을 에밀리가 알아차리고 그녀는 부드럽게 그녀를 눕혔다. 오른손 위에 내 왼쪽 우리가 깎은 걸 좀 봐. 그녀는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웃지 않았어. 우리는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됐어. 또 다른 백발이 발견됐어. 저번에 계속 말하자 백발을 뽑기 시작했어요. 백발 발견한 지 3일 만에요. 영업부서 일 제대로 시작하지. 그래, 계속 신입인 척하는 게 우리 짜증나 눈에 띄게 답답해 보이는 상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참다가 알잖아. 나는 당신을 해고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좋은 생각인 것처럼 이것을 말했고 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꼈습니다. 내 이름은 대학을 졸업하고 앤드루입니다. 식품가공업체 아버지가 아프셔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다행히 지금은 퇴원하셨는데 아버지가 건강상의 문제로 엄마를 집에 혼자 두는 것이 불안하셔서 병원에 가셨을 때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앤드류 다시 여기로 돌아올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동네 유아용품 매장에 취직하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이전 직장 경험을 활용한 직업을 선호했지만 중견 채용을 위해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어서 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확장 중이었는데 다른 업계로 진출하면 확실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앤드루, 이번이 3번째인 것 같아요. 5번째인 것 같아요. 나에게 가르쳐준 이 여자를 언제 기억하실 건가요? 그녀의 얼굴에 완전히 실망한 표정의 서류 작업은 당신이 이전 직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했던 부서 관리자입니다. 그렇죠. 왜 형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변명은 여기로 하세요. 이 파일 바로 여기. 얘나 돌봐주는 것 말고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계속 도와줬는데 왈칵. 서류 작업 때문에 안타까웠어요. 이전 직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품질관리부서 현장에서 일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문서를 많이 다루지 않고 문서를 작성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덕분에 카드 회사의 영업사무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갑자기 문서 초안을 작성하라고 했을 때 당황했습니다. 템플릿만 사용하다가 이제는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직장이 나에게 얼마나 완벽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종종 남은 일을 대신해 주었지만 도시 여자에게 용기가 없어서 시골로 같이 가자고 했더니 결국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됐다. 그 여자가 싸주던 도시락이 그리워진다. 특히나 제가 음식에 좀 까다로워서 지금까지 사귄 여자들은 다들 요리를 안 좋아했지만 늘 고생하고 밥을 만들어줬어요.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을 끝내는 건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아직 남아있다. 헤어지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거의 매일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지만 이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아서 취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상황에 불만이 있고 미래가 불안해서 어느 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 도피에 가깝습니다. 기획부서에서 대형 식품회사와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저희 회사는 유아용품 사업 규모가 크고 마스코트 캐릭터도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고 자체 식품 브랜드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의류, 장난감도 잘 팔고 있어요.
글쎄요, 그들은 식품 부문에 더 집중하고 싶었고 이 아이디어가 나와 동료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회사는 협업에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았지만 많은 회의 끝에 마침내 기꺼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우리와 파트너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서 영업 담당자 및 관리자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쁜 하루이므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질문이 필요하지 않으며 관리자가 아침에 내가 향하는 작업을 마친 후 나에게 경고했습니다. 자판기 가는 길에 회의실에서 나오는 다른 회사 대표님과 마주쳤어요. 당신은 앤드류 맞죠? 어전에 같이 일했던 거 기억나지 않나요? 토니 제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여기 식품 부서에 계시나요? 그가 나에게 질문을 퍼부었어요. 아니요, 저는 현재 영업 중이에요. 대답했어요. 오, 토니는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설명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언제 물어보려고 했어요. 핸드폰 울렸어. 매니저한테서 온 전화야. 미안. 신경 쓰지 말고 가. 또 방문하게 토니가 나갔다고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데 내가 제일 먼저 받은 건 너 어디 늦었다는 거야? 자판기에서 지금 바로 돌아오세요. 갑자기 통화가 종료되어 혼란스러워서 부서로 돌아왔습니다. 바쁜 활동을 보기 위해 부서에 돌아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동료 중 한 명이 우리가 제품 이미지로 제시한 샘플이 반응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에 의해 다음 주까지 새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서와 계획이 모두 완료되어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다시 사소한 작업을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복사할 문서 몇 개를 건네주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과제 천박한 과제응 피드백이 부정적인 것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룹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서 뽑았다. 반쯤 쓴 메모를 계속해서 쓰기로 결정한 노트에서 작은 일이었지만 일관성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마침내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 실수를 줄였습니다. 기획부서의 마익 나에게 남은 이유식 샘플을 줬어. 나는 그가 말한 것에 대해 확신했고 나는 당근 퓨레를 열심히 맛보았고 즉시 이것은 끔찍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그것은 이유식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다지 맛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낄낄 웃었습니다. 정말 안 좋고 씁쓸하고 당근 맛은 나지만 육수 맛이 압도적이다. 집에서 만든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 먹이려고 이걸 사시려고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다가 지적한 것 같았다. 다른 부서 사람들 강의도 하고 일도 제대로 하고 영업도 제대로 하고 계속 신인처럼 굴면 문제야. 솔직히 놔둬도 상관없어. 그 노골적인 말에 좌절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알았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매니저님에게 인사하고 책상으로 돌아와서 내 기여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마무리를 했어요. 부지런히 업무 절차를 적던 노트가 무의미해 보였어요. 지금은 찍고 집에 가는 길에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나야 해고된 지 며칠 뒤에 매니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뭘 원하는 건지 짜증나서 무시할까 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대답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드류 지금 바로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대화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제 매니저의 목소리가 평소에 에너지를 느슨하게 했습니다. 물론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당신을 잘 몰랐고 마이크와 나 둘 다 방금 고객과의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기획팀은 내가 그 회의에서 샘플로 심하게 비판했던 당근 페이스트를 명백히 제시했습니다. 토니는 내가 언급한 것과 매우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맛있다고 생각합니까? 쓴맛이 강하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국물 맛이 당근을 압도합니다. 반복 고객을 기대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입니다. 합작 사업을 하려면 결국 더 많이 팔릴 제품을 생각해야 하고 판매 부문에 앤드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경쟁 회사에서 일했고 품질 관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슈퍼맨입니다. 평균보다 더 많은 미래를 가진 사람을 맛보는 사람. 그는 미각의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 그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들은 다음번에 제가 참석한 채 회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앤드루가 며칠 전에 해고되었다고 말하는데 당신 없이 다시 오세요. 그들은 주요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판매 예상은 식품과 상품을 합친 것입니다. CEO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500만 말했습니다. 이유식 생산을 중단할 테니 제 매니저가 그녀를 무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해고된 이후로는 더 이상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 좁은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매니저님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부서 간 의견 교환도 할 수 없었던 마음씨 좋은 직장 당신 덕분에 내 감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세요. 상대방이 통화하는 동안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매건이 운전하면서 물어본 건데요. 인프 맥박으로 해고된 날 전 여자친구 매건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인내심이라는 단어는 내 어휘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앤드루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매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분이 다운돼서 매건 정말 이기적인 거 하나만 물어볼게 제발. 오랜 침묵 끝에 다시 모이자 헤어졌을 때의 뺨새어 2번 뺨을 때리면 응 답했는데 그 덕분에 오늘 내 얼굴이 부어올랐어. 차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빨간불에 차가 멈췄을 때 사람들에게 이 얼굴로 인사해도 괜찮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우리 옛날 고디니까 너무 잘생겨서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딱 완벽해. 매건 삐죽 어린아이처럼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나를 용서해주는 나의 구세주였습니다. 분명히 앤드루는 해고되었습니다. 매건은 이전 회사의 HR 관리자가 즉시 나에게 연락하여 내 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팀은 고민 중이었는데 엄마가 아빠를 알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난 그래도 재가입을 결심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게 불안해서 집 살 때 상의할 것 같아요. 그 환영을 받으려면 많이 벌어야 해요. 너무 빠르지 않나요? 동료 켄이 농담을 했지만 나는 새하얀 작업복을 입으면서 느꼈어요. 완벽하게 맞고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가 결국 취소되고 회사가 이유식 생산을 중단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회사가 이유식 생산에 도전했습니다. 나는 품질관리부서 대표로 제품 개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이 의미 있는 것이며 출시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아 잘 팔리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용도에 맞게 맛과 형태를 다양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용 제품으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싫어하는 음식도 많지만 맛있다고 생각되는 음식이라도 모두가 맛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몇 달의 경험이 미인 마이 퍼스트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랑. 영화에서처럼 그녀는 마릴린 먼로의 순간을 목격하고 그런 타협적인 모습을 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된다. 퍼지션 저는 다소 터무니없는 부탁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슨입니다. 저는 28세 직장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괜찮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는데 상사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이슨 이리 와요. 이제 당신이 슬러거 오늘 나를 다시 소환한 사람은 내 매니저 로버트입니다. 그는 아이가 있는 결혼한 늙은 게제르입니다. 예, 그게 뭐죠? 선생님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바로 전화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소환 이유가 사소한 경우가 많은데도 저를 말로 샌드백 삼아 사용하는 거죠. 로버트의 언어적 학대로 인해 지쳐 침대에 드러누웠는데 화면을 보면서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리고 메시지가 왔어요. 개인 메시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데 죄인의 이름을 본 순간이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슴이 뛰는 것은 캐시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 소꿉친구네 첫사랑. 우리 집은 평범한 가족과는 달리 나란히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서 그녀와 놀아주었다. 캐시는 상류층 집안 출신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수출입 회사의 CEO이고 큰 집에 살았다. 옆집에서 함께 놀곤 했는데 가끔 저를 초대하곤 했는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소꿉친구였지만 가끔 함께 집에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캐시는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항상 권위적인 아우라를 맡고 있는 그녀는 학생회 회원이면서도 학급의 중심이었고 학교 밴드인 더 픽처 퍼펙트 부자 소녀였지만 사실은 캐시가 전형적인 부자 소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캐주얼하고 꾀티 소년입니다. 나는 너무 D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하는 척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왜 부모님의 뜻에 따라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까?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아들이 그녀를 설정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의 사본이 아닙니다. 나한테만 보이는 캐피의 모습을 들으면 우리 동급생들에게 충격을 줄 말을 했어. 여느 평범한 여자애들과 똑같았어. 그런 생각이 들면 그들에게 맞서야지. 저를 집에 가둬둘게요. 캐시의 부모가 CEO이고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엄격한 것은 싫지만 그들은 캐시에게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시의 본성은 반항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반항이 아마도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가식을 유지해야 한다면 자기만의 반항처럼 보였고 성격이 이렇게 된 것도 이상하지 않아서 나는 그녀의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캐시가 명문 여학교에 입학한 후로 우리는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주말에만 노는 것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풍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캐시는 항상 우리 집 근처 아케이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학교에서 묘사했던 세련된 여성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DD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쨌든 항상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것 같았지만 그 아케이드에는 게임을 할 때마다 종종 거친 외모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그녀는 그녀를 공격하려고 했고 그녀는 나를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경호원이라고 부르는 핑계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코 실제로 경호원 유형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캐시는 타고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그 거친 남자들과 빨리 친구가 되었고 심지어 싸울 때 그들을 쳐부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게임 캐시는 이 게임을 정말 잘해요. 내 남자친구는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비록 저는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요. 그 사람들은 캐시를 좋아했고 제가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은 너무 약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대회든 공부를 잘해요. 스포츠도 비디오 게임도 잘해요. 오락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캐시의 실력에 항상 놀랐어요. 농담도 했어요. 비밀 연습을 계속했어요. 우리는 이런 가식을 계속 유지했어요. 커플인 척했지만 사실은 캐시에 대한 감정이 있었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고 항상 그녀에게 부족하다고 느꼈고 현재의 관계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데이트할 때 자주 아케이드에 갔지만 대학을 시작한 후 캐시에게서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나쁜 남자와 연루되었거나 부모님과 낙진을 겪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캐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녀는 아마도 뉴욕으로 이사했거나 생각하는 소년을 찾았을 것입니다. 10년 만에 캐시로부터 메시지가 왔고 그녀의 말투는 전처럼 캐주얼했습니다. 제이슨 하느님, 내 남자친구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녀를 비웃으며 태도를 바꾸고 10년 동안 침묵 끝에 대답했다. 당신은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나보다 더 나은 후보자는 없지. 나는 전처럼 가벼운 말투를 유지했다. 곧 그녀의 대답이 왔다. 당신의 메시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위로가 된다. 우리 이야기하고 싶다. 교복과는 거리가 먼 모습. 어떤 남자라도 반할 텐데 속은 여전히 캐시였어. 어쩐지 엄청나게 그리운 느낌이 들었고 생각지도 못한 채 예전처럼 행동할 수 있었어. 오랜만이야. 하나도 안 변했어. 외모는 물론이지. 난 10년이 지나도 변했지만 넌 제이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수다를 떨면서 식당에 들어섰어. 학창시절 자주 가던 식당은 이제 없어졌는데 이건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해서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왜 그런 걸 달라고 했나. 남자
친구가 있겠지. 아니 설마 진짜 나를 알면 다들 도망가는구나. 아, 너 악마로 변한 거 알겠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아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던 참에 내가 탁자 아래를 재빠르게 걷어차는 게 바로 그게 내 얘기야. 나는 그녀를 쳐다볼 생각이었지만 캐시는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척 아빠가 설정하려고 해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누군가와 사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남자친구를 못 사귀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군요. 맞아요. 제가 영원히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아버지는 먼저 가서 잠재적인 일치에 대한 의미를 정하셨습니다. 너무 화나서 무심코 나 남자친구 있다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 캐시는 눈을 멀게 하고 있고 젊은 여자의 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잡는 건 절대 안 돼. 사람 기분은 싸이가 화난 게 당연지사인데 상대방은 남자친구 있다는 말을 듣고도 꺾이지 않았나 보네. 그는 내 남자친구보다 낫다는 듯이 너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 제이슨이니까 이번 한 번만 그런 척만 해줘. 내 남자친구 캐시가 테이블 위에 무릎을 꿇을 것처럼 머리를 숙였다고 한 번 더 말했지만 나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린 시절의 연극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엉망으로 만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시야 생각 좀 해볼게 해서 캐시가 좀 슬퍼 보인다고 했는데 웃으면서 그게 말이 된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은 건 당연지사 웃으면서도 앞서가는 게 어색해서 제안해서 긴장을 풀어줘서 밖에 나갈까? 둘이서 식당을 나갔지만 그래도 어색해서 어떡하지 걸어가면서 고민하던 중 아하오 갑자기 드레스가 터진 마릴린 먼로의 명장면처럼 온 힘을 다해 치마를 아래로 내리던 모습 마치 영화에서처럼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가 환풍구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위를 지나갔나 보다. 안타깝게도 바람이 그치고 그녀의 치마는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화가 난 듯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봤지 안 봤어? 난 못 봤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진지하게 보지 않았어. 난 내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봤지? 난 결국 내 무덤을 파고 일주일에 캐시에게 맞았어. 나중에 캐시의 남자친구 역을 하기로 하게 됐는데 그 사건 이후 캐시가 볼을 부풀리며 보는 건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양보했는데 봤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캐시는 사고였다고 해서 귀찮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어? 전처럼 그냥 가볍게 하자고 했어?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거든. 내 불운을 저주할게. 내 말은 여기 제이슨이 누구인지 밝혀졌다는 거야. 데이트 상대는 다름 아닌 데릭이라는 짜증나는 남자 매니저 로버트의 아들이었고 당연히 데릭의 아버지 로버트도 거기에 있었다. 이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캐시와 데이트 중인데 로버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나를 가리키며 불쑥 말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너 같은 패배자는 캐피나 그녀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줄 것을 협박하는 거야.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쓸모없다는 걸 안다. 너는 단지 좌절감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고서는 터뜨릴 수 없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나는 반박하고 싶었다. 묘사되고 있는 것이었지만 나는 참았는데 나는 그가 우리 데이트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캐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슬프게도 라버트의 횡포한 태도는 단지 전문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데릭은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그것을 물려받았다. 데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엣지와 이즈로 한마디 하고 종이에 당연히 묻지도 않고 자신의 업적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자랑하는 사이에 그는 아버지와 조화롭게 나와 에스티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그보다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남자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캐시의 아버지인 톰도 깜짝 놀랐다고 하면 제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저를 내려놓고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저 그럴 뿐입니다. 가라앉고 빠르게 그들은 로버트와 데릭이 웃고 나에게 재촉하는 가운데 지구를 통과해 우주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빨리 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다음 행동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캐시는 이겼습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카피를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도 그만둬. 데릭은 내가 진정 누구이든 상관없이 태연하게 대답했어.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야.
캐피 말을 듣고 진짜 나를 보여줄게 따라오세요. 그녀는 일어나서 우리가 자주 가던 오락실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나보다 게임을 못하는 사람은 안 만나요. 오락실 비디오 게임을 좋아해요. 그건 취미예요. 아빠한테도 숨겼어요. 캐시가 오락실에 들이닥친 걸 제이슨만 알죠. 캐시가 아빠한테 진짜 모습을 숨긴 줄 알고 캐시랑 오락실에 간다고 재빨리 설명했어요. 톰은 영원히 나를 냉랭하게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격투 게임으로 가득 찬 섹션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훌륭하다면 데릭 당신은 제대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은 게임이 현실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말이에요. 인생 신뢰합니다. 게임을 폄하하지 마세요. 재미있어요. 취미를 공유하지 않는 삶은 너무 지루할 것입니다. 캐시가 그에게 화를 냈고 우리는 결국 3자 점수 챌린지에서 경쟁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격투 게임이 아니라 슈팅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으로 탈출하고 싶어 중재하려다 톰이 이래서 아내를 못 찾는 것 같다고 화를 냈고 캐시와 결혼할 테니 인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 맨날 비난하는 거죠? 자기 자식 캐시는 너희 사본이 아니잖아. 둘 다 깜짝 놀랐어. 캐시가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어. 그게 내 대사였지. 그렇지 이건 부모의 사본이 아니야. 캐시가 한 번 말했던 거야. 그런 불평을 들을 줄은 몰랐겠지. 탐은 남아있었을 거야. 조용해서 집에 너무 가까워서. 어색할 것 같아. 어쨌든 부모와 자식 간에 얘기 좀 하라고 하고 회의를 끝냈나 그런 생각이 좀 과격했나요? 다음날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어진 대신 메모가 있었어요. 개인 전근에 관해 저는 제가 네브래스카 시골의 황량한 곳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단지 우리에게 무능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는 분명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저지른 큰 실수를 마치 내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날 그 사건에 대해 꽤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보복이었습니다. 당신은 밑바닥에서 조용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게 내가 네브래스카 시골로 떠나게 된 이유야. 나와 같은 목소리는 그냥 정규직 직원이니까 절대 듣지 못할 거야. 최대한 빨리 이사해야 하고 그 당시 짐을 싸느라 바빠서 캐시한테서 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 이사 때문에 바쁘다고 말했는데 이사를 도와주겠다고까지 하더군요. 제가 순서대로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고 톰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솔직히 사과하고 싶었는데 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깊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해. 미안해.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캐시가 내가 남자친구 역할을 했고 그동안 그녀를 지지해줬다고 했어. 우리가 바보야. 너 덕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캐페이가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캐페이가 할 수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매 모임이 끝난 후 캐페이는 자신이 존재하는지 몰랐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그녀를 얼마나 거의 관찰하지 않았는지 깨달았고 캐시는 탐의 진정한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캐시의 부모는 미국의 이전 세대와 매우 유사한 중매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데니얼은 처음에 그가 사랑에 빠진 여성과 약혼했지만 그녀는 그녀였습니다. 나중에 중매로 큰 상처를 남기고 바람을 피운 그는 캐시의 어머니를 만나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래서 톰은 중매 결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나는 연애 결혼보다 그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찾았다고 캐시는 말했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가 결국 나처럼 결속을 맺게 된다면 어쩌지. 나는 그녀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중매를 통해 사랑하는 딸을 위해 남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톰의 행동의 핵심은 그의 딸을 보호하려는 강한 열망. 계속해서 내 딸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진정으로 본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캐시의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느꼈지만 나는 곧 네브래스카로 이주하게 됩니다. 나는 캐시에게 그녀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고 속죄하려는 것이 아닌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렇게 끔찍한 상사와 함께 회사에 머무르는 대신 우리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뢰합니다. 우리 회사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면 솔직히 저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강등된다면 그냥 그만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놀랍게도 제이에 감사하고 이직했다고 하더군요. 영업직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새 회사에서 생각보다 잘 지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로버트가 내 자리에서 강등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건 별로 신경 안 쓴다. 결혼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커플로 함께 걸어가는 거긴 한데 캐시가 같이 왔다고 늘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커플이 된 후 처음으로 집에 가는 길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더 이상 안녕 캐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이제 우리 둘 다 그렇게 말하고 함께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다고 당신이 말할 때가 됐어요.